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마지막 시간인데요.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고요.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정평가라는 단어는 참 듣기만 해도 좀 이렇게 막 설레지 않나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고, 내가 되고 싶은 이제 직업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평가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참 신기해요. 평가사가 뭐 하는 직업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합격하기 전까지는 뭐 하는 직업인지 알 수가 없고, 합격해보면 나랑 적성에 안 맞고, 위험이란 위험은 엄청나게 노출이 돼 있고, 영업은 영업대로 해야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또 이제 어마어마하게 받거든요. 그리고 도제식으로 일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수를 만나서 1대1 매칭으로 이제 곁눈질로 이제 일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실력이 또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적성에 안 맞고요. 이게 평가가 적성에 맞다라는 사람을 제가 열에 한 9명은 다 적성에 진짜 나는 이 일이 적성에 너무 잘 맞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못 봤고요. 적성에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어떤 부분이 적성에 맞는 거냐면 과도한 영업으로 영업 스트레스를 받는 거 빼고요.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격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책임을 져요. 민사, 형사, 행정. 네.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까지 지기 때문에 총 4가지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성에 안 맞아 해요. 그럼 적성에 맞는 게 뭐야? 물어봤을 때 그냥 사무실 밖에 돌아다니는 거. 한 군데 안 앉아있고 돌아다니는 거는 나랑 적성이 좀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누구나 다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성에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위험의 어떤 그 고영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열에 7, 8은요. 열에 한 6, 7은 우리 평가의 최고 장점은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메리트고요. 대체로 이제 조금만 자유로워지면은 출근을 9시에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이제 출근 시간에 차 막히니까 피해서 다 출근을 하고요.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맞벌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와이프 분들이 다 출근을 해야 되면 이제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학교 애들 등원시키고 그러고 나서 9시 반 10시에 이렇게 막 출근을 하고요. 애들 끝나는 시간 맞춰서 픽업하러 가야 돼요. 그게 일상생활이에요. 그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야 되게 좋다. 막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아 역시 이거 하기 잘했어. 이게 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해주면 아니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힘들어져요. 나중에 왜 나중에 힘드냐면 내일 저기 회사 나가야 되니까 저기 회사 갔다 뭐 모임이 있고 하니까 끝나고 애 좀 픽업 좀 해라고 해요. 안 돼. 나 출장 있어가지고 안 돼.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왜 출장을 그 시간으로 잡았어? 다른 날로 잡아야지 하면서 오히려 막 뭐라 그래요. 아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다른 날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왜 그거 시간 조정 못해? 빨리 조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간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들키면 나중에 이제 내 스케줄을 와이프 마음대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고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하시면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메리트는 개인사무소가 집으로 주소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컴퓨터 한 대예요. 시설비가 컴퓨터 한 대, 그 다음 도장 몇 개 파가지고 그 인쇄물하고 출력하는 거 그거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인쇄를 많이 해야 된다.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내 동기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100페이지짜리인데 2부만 출력해줘. 그럼 출력해줘요.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렇게 지가의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서 하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가의 공시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처음에 지가죠. 지가니까 땅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지하고 개별지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부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들어간 거예요? 주택이 들어간 거예요. 주택이 들어가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가격 공시를 우리 평가사가 하는 거야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목적이 요놈하고 감정평가하고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주된 목적이, 메인 목적이. 근데 하나의 법률로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의 법에서 양립할 수 없는 커다란 두 개의 목적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거 너무 이 법의 사이즈가 좀 작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 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이제 법률로 나오고 요 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두 가지 법을 따로따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법. 이게 뭐라고요? 기준이죠. 기준. 이게 기준이죠. 그러면 이 무엇에 대한 기준이에요?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한이라고 했으니까. 요것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일장 총칙과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조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적이. 이거를 이러한 기준을 만든 목적. 어떤 이제 감정평가 이제 제도를 정립하고 감정평가라는 것은 어떤 가격 가치를 산정하고요. 이 가치, 산정된 가치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 경제 발전에 뭘 해야 됩니까? 이바지하겠다.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또 얘기를 하는데 국가 경제 발전 넘어서 우리 협회 윤리 강령에는 그렇죠. 세계 평화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세계 평화. 만약에 외계인의 존재가 있다라고 밝혀지면 이제 우주 평화로 이제 확대되겠죠. 엄청나게 관대한 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협회의 세계 평화는요, 법으로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세계 평화를 지키는데 이바지 않으면 감정평가사법 위반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1조 목적입니다. 그럼 2조는 이제 정의가 되겠죠. 기본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이제 기본적인 대상들, 이제 그런 것들이 정의 규정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2장부터는 뭐가 나와야 돼요? 2장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2장에는 이제 요놈들에 대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놈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쫙 펼쳐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2장에서는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감정평가. 그럼 이제 감정평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 개념 정의에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 그렇게 되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정확한 숫자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특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정된 숫자를 중심으로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감정평가는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종류, 부동산 감정평가, 기계 감정평가, 동산 감정평가표, 감정표. 이제 이렇게 앞에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로 감정표라고 하는데, 가로 감정표에는 이제 여기 이제 평가사 누구 이름이 붙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대표 누구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토지, 뭐 건물. 그래서 얼마, 합, 얼마,
이렇게 붙고요. 여기 심사. 누구.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로감정표가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토지하고 이 건물에 대한 가격이 얼마야? 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도장 꿍, 여기도 도장 꿍, 여기도 도장 꿍 찍으면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도장 찍는 순간에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 책임과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반대급부로 뭘 해요? 돈을 받을 수 있죠. 수수료. 잠깐 수수료. 10억에 100만 원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출장. 서울에 소지하는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 4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5천 원이면은 왔다 갔다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근데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뭐 오르막 갔다가 왔다가 막 땡볕에 더위에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택시비 2만 원. 택시로 왕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4만 원 정도를 기본으로 지워주고요. 서울에서 이제 가장 끝에, 이제 우리나라 가장 끝까지 가게 되면 보통 한 35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가운데쯤 되면 뭐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제주도는요, 여기 실비. 제주도는 이제 비행기표하고 기본적인 여기서 이제 택시하고 렌터 기본적인 운영비 같은 것도 주는데 보통 한 40에서 한 45만 원. 그런데 제주도 가는 게 더 쌀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시간대만 잘 맞추면 한 5만 원, 6만 원의 표가 나오거든요. 그럼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 20만 원이면 끝나요. 그럼 나머지 20만 원은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다 쓰고 옵니다. 맛있는 거 사 먹고, 관광품 사고, 기념품 사고, 제주공항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면세점이 있어요. 면세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건 하나 사고 오면은, 정말 알짜죠. 정말 알짜. 제주도 가는 게 부산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출장비를 실비로 받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수습평가사 정도 되면 한 달 출장비가 한 50만 원에서 많으면 80만 원 정도. 세금 안 띈 걸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교통비하고 여비하고 순수익률, 출장비에 대한 수익률은 제가 봤을 때는 한 60%에서 70% 정도 나는 것 같아요. 한 60% 정도는 순수익으로 남아요. 실제 뭐 교통비, 기름비 빼고 해도. 그리고 이제 소속 평가사가 되면 보통 이제 뭐 8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정도, 본사 기준으로 그 정도 될 거고요.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100에서 한 200 사이 정도, 그 정도 사이가 이제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수수료. 아니, 이게 수수료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우리의 주된 목적이고, 이제 삶의 그 원천이죠. 10억에 100만 원이에요. 너무 낮아요, 이게. 왜 낮죠? 서울은요, 지나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10억이 넘어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10억짜리가 어마어마하게 10억 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근데 100억짜리 평가하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비례하기 때문에 한 800만 원 정도가 돼요. 거기다 출장비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법정 수수료예요. 법정 수수료.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거보다 더 받거나 덜 받으면요 규정 위반으로 징계 처분받아요. 그래서 수수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수수료가 중요하다. 이 정도 수입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감정평가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명세표라는 게 붙어요. 명세표 토지, 뭐 우리 관악구 봉천동 몇 번지, 뭐 여기 뭐 제곱미터 100제곱미터 단가 뭐 1원 곱하면 100원.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명세 항목이 나와요. 평가에 대한 명세 항목이. 그러니까 구매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매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도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요. 그리고 요항표라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사실관계들, 특성관계들 같은 것들 정리해놓은 요항표가 따라 붙습니다. 요 감정평가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의 서류는 이제 5년이든 2년이든 법 규정에 따라서 보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평가를 하면 이제 이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끌려가면
끌려가면 작정하고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주를 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거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징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표본 조사를 해요. 우리 감정평가 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평가를 할 때 잘 돼야 되는 실무 기준 제정 기간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런 어떤 평가할 때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잘 판단해서 쓰게 되겠죠. 이게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실거래 사례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게 됩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간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원가, 실제 소요되는 원가를 기준으로 건물 평가를 하고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에 주된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제3장 이제 감정평가사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감정평가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걸 하는 거예요. 먼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시험에 합격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평가사가 됩니다. 과거에는 합격생이었거든요. 합격생이었다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실무 수습을 받아요. 과거에는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생이고 실무 수습을 받으면 이제 평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이제 평가사라는 호칭을 쓸 수 있어요. 실무 수습을 받고 이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어떤 이제 그 파산자 그리고 미성년자는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피성년 후견이라든지 피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징계를 받은 경우 이제 금고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우리 법으로 인해서 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뭐 이제 자격 취득을 했다가 취소됐다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평가사가 되고요. 실무수습, 1년의 실무수습을 거쳐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이제 업무 수행 가능 지위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 수행 가능 지위가 확보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려면 이 업무라는 게 이제 감정평가 업무가 되겠죠? 이게 이제 감정평가 업무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부공법상 업무.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지단 의뢰. 세 번째는 이제 이제 금융기관 등 의뢰.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평가 업무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개인 평가사로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식적인 모양을 갖추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감정평가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법적 주체가 되면 이 사무소와 법인으로서 감정평가 업무,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소 개설 법인들,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감정평가, 과거에는 업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업자 하면 떠오르는 거 사채업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사채업자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안 좋다? 이걸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업자가 더 좋거든요. 또 좀 감정평가 업자 하면 사채업자의 이미지가 떠오르면 왠지 더 힘이 있어 보이는 느낌 아니에요? 좀 그런 이미지가 딱 느낌이 나잖아요. 감정평가 업자가 왠지 억양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등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무소를 개설한 개인 평가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법인 등, 법인과 잔당. 좀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소외받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되게 싫어서 업자가 훨씬 낫다. 업자는 차라리 하면서 힘 있는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등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무튼 이렇게 통과가 돼가지고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는 법적 주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 주체예요. 법적 주체라는 얘기는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귀속 주체가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를 하면 되는데,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권리는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감정평가권, 감정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감정평가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랬으니까 돈 받아야지 보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명칭은 평가사나 명칭 안 써도 돼요. 돈만 받으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국민이나 국가가 바라봤을 때는 보수 청구권이나 이런 내용들이 1도 관심이 없어요. 국가기관은요. 1도 관심이 없고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의무와 책임을 다 했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로는 적성직교법 해가지고 이제 뭐 적정가격, 뭐 준수 의무, 성실 의무, 지도 감독에 따른 의무, 뭐 등등이 있는데 뭐 다른 거 다 빼고요. 성실 의무와 이제 그 자격증 부당 행사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 의무는 뭐냐면요, 고의나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요. 고의 과실이 있으면 안 되고요. 고의 과실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게 또 참 이게 고질적인데 고외 과실이죠. 고의 과실이에요. 고외 과실이에요. 누가 봐도 고외 과실 아니에요? 이렇게 썼는데 고의 과실로 기가 막히게 읽죠. 왜요? 그냥 이 단어를 유추하는 거니까. 근데 2차 시험은 답안지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고의 과실. 고의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요. 친인척 평가해서 안 돼요. 부당하게 감정할 수 있는 경우에 안 되고요. 자기 능력 밖의 것을 평가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토지 등 매매업을 해도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격증 부당행사 금지예요. 이 자격증 부당행사라는 것은 뭐냐? 이 자격증은 어디에 쓰여져야 돼요? 감정평가 활동에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근데 감정평가 활동 목적이 아니라 이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 구성 인원이 5명이거든요. 이 5명의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머릿수 채우는 용도로만 쓰는 놈들이 있어요. 머릿수만 채우고 실제로 이 감정평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아갑니다. 그걸 자격증 부당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명의대여라고도 하는데요. 명의대여가 됐든 부당행사가 됐든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정족수만 채우기 위해서 이름을 걸어놓는 이런 부당한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최근 이슈가 되면서 최근 10년간 이슈가 됐던 중요한 내용이고 법으로 이제 금지 규정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게 의무고요. 책임. 형사. 민사, 행정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요, 징역, 벌금 이런 거 위반하면 잘못되면 까딱하면 가는 거예요. 민사, 손해배상 1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을 평가했습니다. 그럼 그 200만 원을 평가했으니까 잘못된 어떤 여러 가지 경제 행위들이 있겠죠? 원인이 뭐예요?
100만 원을 200만 원을 잘못한 데 있는 거죠?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엄청 무섭죠. 행정상. 이러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격 취소, 인가 취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견책. 자, 이런 것들을 받으면 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슬퍼요. 이러한 권리와 의무와 책임에 관한 내용들이 제3장 감정평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된 골자는 이렇게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장은 가장 쓸모없는 협회에 관한 규정. 협회. 그리고 5장이 징계. 이 징계가 이제 이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견책. 이게 이제 징계로 가고요. 6장은 과징금. 7장이 이제 보칙. 8장이 벌칙. 아마 이럴 거예요. 7장이 보칙, 8장이 벌칙. 과징금도 중요합니다. 이 과징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 업무 정지를 때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이 평가사한테 업무 정지를 때림으로써 일을 못 하니까 이 평가사가 표준직 공시지가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표준직 공시지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를 못 하니까 공시지가가 스톱되는 거죠. 공시지가가 스톱되면 개별 공시지가도 안 되고 그러면 세금도 못 걷고 세금 못 걷으면 지방자치단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하고 그러면 국민이 힘들죠. 공익이 이제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업무 정지 대신에 돈으로 떼워 과징금 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기본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1차 시험에서는요 이거만 하나 다다다다 다 외우셔야 돼요.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1차로 막 무지막지하게 외웁니다. 근데 무지막지하게 외워야 되는데 딱 3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3문제를 외우시고 이제 2차에서 얘를 또 2차 시험에서 얘를 적용시키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고 이것저것 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뭐가 나오느냐? 또 그놈의 행정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놈의 행정법이. 그럼 이제 그놈의 행정법이 도대체 어디에 나오느냐? 자, 거슬러 가면은요. 여기 감정평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이런 거 안 나오고요.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우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우리 개인을 위한 법이에요? 아니면 공익 전체를 위한 법이에요? 공익 전체를 위했죠. 그런데 자 보세요. 보수 청구권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그렇죠. 이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보수 청구권은요. 그럼 나는 사익이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사법이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사법이죠. 나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사법이죠. 그런데 보수 청구권은 전체 규정에서 나타내고 있는 빙산의 한 조각일 뿐이고 이 전체의 목적은 감정평가의 올바른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거대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항상 공익의 개념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고 나도 공동체 구성원 중에 한 명이고 그러면 공익은 결국에 나의 사익과 나를 제외한 모든 이의 공익을 도모하는 법이 공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사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권리입니다, 권리. 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쟁점으로 나타나겠죠. 저희가 이제 첫 시간 때 한번 설명을 들었지만 한번 설명 듣고 이해를 하고 내가 숙지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천재. 그런데 제 경험상 천재는 우리 주변에 없어요. 천재는 어디가 있어요?
다 어디 이상한 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 보통 사람이죠.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들어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제 법의 구조죠. 자, 권리가 뭐예요? 권리의 개념.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이죠. 그리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보장되는 이익, 그런 것들을 이제 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이에요. 법이 두 가지로 간다 그랬죠? 이 이익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실체법이라고 해요. 실체법이라고 하고 이제 각 개별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이익이 내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게 보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죠. 이게 절차법이고 이것이 소송법이 된다. 소송법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제법이 사법이냐 공법이냐에 따라서 사법에서 이익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느냐 공법에서 이익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소송법이 민사소송으로 가느냐 행정소송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법이 있게 되면요 이 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를 1차적으로 구별해 줘야 돼요. 그 이유는요.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수학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중학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고등학교 국어 물어보면 안 되죠.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중학교 수학 물어보면 번지수가 안 맞죠. 그것처럼 사법상의 이익은 민사소송으로, 공법상의 이익은 행정소송으로 다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사법은 공법입니다. 공법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요. 공익은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됩니다. 공동체 구성원 전체 이익이 돼요. 전체 이익은 모기가 하나씩 나오나 보네요. 나에 대한 사익과 너에 대한 이익. 내 입장에서 너에 대한 이익은 공익이고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나에 대한 사익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법은 공법이고요. 이 공법에서 이런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너희들에 대한 전체 보호 이익이 되는 거고요. 내가 근본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이익이 바로 요게 되는 거죠. 감정평가사법에 의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이 뭐예요?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권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보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내가 감정평가사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실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다 그랬죠. 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만 관심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부터 관심이 생기려고 합니다. 무슨 관심이 생겨요? 아, 이런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벌을 줘야 되겠죠. 벌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벌을 줍니다. 이런 벌을 줘요. 그런데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벌을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자, 재산상의 피해, 신체 재산상의 피해, 손해배상, 재산상의 피해, 자격취소, 인가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거는 감정평가 활동을 할 수 없게 제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행동 제한을 받는 거고요. 견책은 뭐냐면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를 문서화 시켜가지고, 이놈은 잘못했으니까 한번 주의를 줬습니다. 라고 대외적으로 말하는 게 견책이에요. 에이, 왜 그랬어? 좀 잘 좀 하지. 하면서 지나가면서 말하는 건 주의나 경고예요. 이건 징계가 아니에요. 주의나 경고는 뭐 100번 들어도 상관없어요. 견책은 법상 징계입니다. 견책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입찰할 때 징계이기 때문에 점수가 깎여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주할 수 있는 그 행위가 좀 제한당하겠죠. 그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동들이 있으면 우리가 권리 침해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전히 얘네들은 뭡니까? 저항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형사상의 책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놈은 형사법원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민사소송으로, 민사법원으로 갑니다. 행정상의 책임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행정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법원으로 가는데 자격취소, 인가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 우리의 의사, 우리가 나 그거 안 받고 싶은데? 나 자격취소 안 당하고 싶어. 나 2년 쉬라고? 나 아직 펄펄한데? 나 2년 안 쉬어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사와 상관없이 찍어 누르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하죠. 그 얘네들은 행정행위입니다. 저항하지 못하는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정행위니까 저항해 볼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행정법원 중에서도 항고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항고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처분들, 자격취소, 인가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 자, 이런 것들은요 침익적 행정행위라 그래요. 침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의 반대말은 수익적 행정행위가 됩니다. 수익을 주는 게 아니고 침해를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침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 전에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분 시에 이유를 제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처분 전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 너한테 할 거야. 그런데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 라고 의견 청취 및 사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사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자, 이러한 규정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이 행정 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도 시험 공부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행정절차법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 범위로 확장됐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라고 우리 시험 과목 써놓고 나서 감정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채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그리고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것까지 공부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조금 더 깊이를 더하게 되면 이제 민사소송법도 조금 알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나아가지는 않고요. 총 8개의 법을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막 깝깝하죠. 막 감정평가의 보상법규 하나라고 딱 써놓고 나서 들어가 봤더니 법이 8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멘붕이 옵니다. 처음에 딱 가볍게 들어왔는데, 뭐야, 펼쳐봤더니 막 얘가 막 알 까고 있어요. 막 무슨 러시아 인형도 아니고 까면 깔수록 하나씩 더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충격받고 한 6개월 공부하다가 책을 덮고 딴 데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서 버티고 1년 버티고 2년 버티고 3년 버티다 보면
장수생이 되기도 하고. 경험상 10년 안에 다 붙습니다. 시험 보면. 세 과목이잖아요. 이 세 과목이 참 조합이 기가 막혀요. 어느 한 사람이든 이 세 과목이 모두 적성에 맞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실무 이론이 내 적성에 맞으면 법규가 안 맞고요. 법규하고 실무가 맞으면 이론이 안 맞고요. 이론하고 법규가 내 적성에 맞으면 실무가 안 맞아요. 어느 한 과목이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혀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내가 못하는 과목을 점수를 퍼다 주는 해가 있습니다. 내가 법규를 정말 못해요. 맨날 시험 보면 40점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다른 이 실무 이런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법규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근데 시험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는데 한 네 번째 봤어요. 네 번째 보는데 갑자기 법규 점수를 퍼다 줘요. 그래서 내가 막 60점 받는 거예요. 근데 실무하고 이론 점수를 깎아요. 내가 잘하는데 깎으니까 덜 깎이죠. 내가 못하는 거 퍼다 주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합격. 이거 찐콩찐콩이라고 그러는데 찐콩찐콩에 맞는 해가 한 번 옵니다. 근데 이게 보통 3, 4년에 한 번 오거든요. 근데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죠. 한 번 놓칠 수도 있어요. 놓치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3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3세번이란 말이 있잖아요. 처음 1년차 빼고요. 3세번이니까 3, 3, 3 하면은 3번이죠? 3번 텀이 있잖아요. 찐콩찐콩 기회가 3번이 오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시험 한 10번 보면 무조건 붙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죠. 제 주변에 10년 공부해서 다 붙었습니다. 저랑 같이 제가 공부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10년까지 공부해서 다 붙었어요. 조금 더 걸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도 12년 차에 다 붙었습니다. 조금 더 있긴 한데 옆에 있으신 분들은 15년까지 있어요. 15년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셔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예요? 12, 15, 홀수, 3회 매수로 찐콩찐콩으로 붙었다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틀로 보면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이에 관한 법률은 시험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다 행정법에 있어요. 행정법 플러스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플러스 행정절차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시험범위구나. 그래서 행정법을 어마무시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외우느냐. 과거에 이제 이걸 흔히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고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고시 공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고시 공부의 포인트? 공부는 네가 하는 거야.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고시 공부의 포인트는 공부는 네 스스로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무책임하게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뭘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한 땀 한 땀 내가 다 찾아가지고 정리하고 확인하고 떨어지면 내 책임, 붙으면 왜 옆에서 정리 잘해준 사람이 잘해서 붙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한 땀 한 땀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우리 시험이 진짜 4년에서 6년 공부하면 아 이제 붙을 때가 됐구나. 너 이제 좀 붙어도 괜찮겠다. 이제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세대가 달라지면서 이제 어떤 특성이 있느냐? 교재가 발달합니다. 교재가 발달하면서 과거에 프린트물 짜집기 해가지고 모아놨던 것들이 책으로 출간되고 내용이 하나의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편집과 이제 구성이 조금 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교재가 발달해가지고요, 이제 서브를 작성을 했는데 서브를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서브를 작성해가지고 암기를 하죠. 근데 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힘들다고 막 뭐라 해요. 그래서 서브를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서브를 제공을 해요, 이제. 서브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돼요? 암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서브를 제공했는데 서브에 외워야 되는 테마가 암기 테마가 한 200개가 돼요. 200개 주제에 서브가 있습니다. 이거 암기하래요. 200개 외워야 되죠. 개념 암기도 해야 됩니다. 개념도 암기해야 되는데 개념 노트도 따로 드려요. 이 개념 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우선순위 쟁점 정리한 미니 법전이 있죠. 그리고 플러스 법조문도 외워야 됩니다. 법조문도 외워야 되는데 이거 법조문 외우려면 엄청 많아요. 이것도 축약을 해서
미니 법전에 갖다가 붙여놨어요. 개념 노트하고 법조문은 이 미니 법전만 보시면 다 커버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200개로 이제 저희 뭐 본 수업 때나 아니면 저희 카페 같은 데 가시면 다 다운받아가지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오픈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이거 힘들다고 막 이제 암기가 힘들어요. 좀 찍어주세요.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기도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 정함. 순서를 정했더니 그 다음 나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순서를 정했는 그럼 언제까지 외워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플러스 범위까지. 다 합치면 뭐예요? 그냥 주간 계획이 됩니다. 주간 계획. 자, 이번 주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외우시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외우시고요. 자, 3주차는 여기서 여기까지 외우세요. 자, 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 가시고요.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바빠서.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하세요. 이렇게 순서하고 범위를 올해 강의부터는 그냥 다 드려요. 올해 강의부터는 자, 사전에 이거 외우세요. 자, 이 정도 범위까지 이거 외우세요. 뭐 쟁점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 2, 3 외우세요. 이거 필수입니다. 누적적으로 외우세요.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 베타 수험생들 돌려가지고 지금 2년째 돌리고 있거든요. 다 성과가 되게 좋아요. 성과가 좋은데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게 이제 답안 작성 분량까지 염두해서 같이 좀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고 또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까지 같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이제 제공을 할 예정인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순서와 범위를 정해서 그냥 이거죠.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3달 듣고 하라는 대로 해서 한 반절 이상 암기 열심히 해가지고요. 20대는 묻지마 암기가 가능하거든요.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20대 26살 이하는요. 묻지마 암기가 가능하고요. 막 철근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막 거짓말 하잖아요. 실제로 못 씹어먹으면서. 그냥 외워요. 순수하게 외워서 시험장에 갔더니 막 40점 나오고 50점 나오고 3달 공부하고 시험장 가서 제일 점수 높게 받은 사람이 55점. 그리고 40점 넘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이때 공부하는 내용이 다예요. 뭐 이 이상 뭐 새로운 게 없고요. 이때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강의가 뭐 어느 강사분이더라도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수업 때 하라는 대로만, 제발 하라는 대로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성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양 굉장히 많지만 다 줄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실 거는 뭐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암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암기의 고통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고통이 센 만큼 돌아오는 보수 청구권이 크기 때문에 이게 보수 청구권을 생각하시면서 암기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인문 강의를 행정법 기본적인 도해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의 공시법,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공부를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공부가 안 될 때는 무조건 인문 강의를, 공부가 안 되면 인문 강의를,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인문 강의를 한 번씩 복습하시면서 들으신다면 이 개념이 머릿속에서 잡혀야 그 다음 단계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잡힐 수 있도록 인문 강의를 무료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메인 과목 공부를 하시면 효율적으로 잘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배율은요. 기본적으로 2차 실무 이론 법규 기본 강의를 한 번씩 들어보시고 전체적인 양을 한번 맛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1차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계하고 경제를 추가시키면서 2차 실무, 1차 회계, 경제 3개를 한 세트로 묶으시는 거예요. 묶으신 다음에 이거 3개가 얼마나 진도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과목들을 하나씩 붙여가지고 이제 사례를 붙여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좀 세부적인 공부 방법으로 한 번 더 저희가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꼭 들으시고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만나시면 지웠네. 여기 아까 전에 뭐가 있었죠? 시험에 합격하면 실무 수습을 하시죠? 이제 이론 4개월, 실무 8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시면 요 4개월에 저랑 같이 다시 만납니다. 제가 이제 보상 감정이나 공시지가와 관련된 저희 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또 이제 만나면 또 되게 이제 또 반갑겠죠. 그래서 그 반가운 날을 고대하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